전계심은 비운의 운명을 타고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한때 기생이었으나 젊은 시절 한량 출신의 양반과 인연을 맺어 그의 첩으로 살았다. 하지만 남자는 가정을 책임질 마음이 없었고 전계심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결국 다시 기방으로 돌아갔고 계심도 기방에서 자라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만큼은 기생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서당에 보내 그를 배우게 했지만 계심은 학문보다는 음악과 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기방에서 공연하는 가야금 연주자로부터 가야금을 배웠고 기녀들로부터 어깨너머로 춤사위를 익혔다. 그녀의 멋진 춤사위와 가야금 솜씨는 모든 이들이 감탄할 정도로 성장했다. 기방의 기녀들은 계심의 타고난 미모와 유려한 춤사위에 감탄했다. 특히 그녀의 가야금 연주는 깊은 감성을 담아내어 듣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그 덕분에 계심은 술시중을 드는 기생이 아닌 예술을 선보이는 기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어릴 적 보았던 어머니의 눈물, 무책임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아 남자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재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할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김차는 명문가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판서를 역임한 유력한 인물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익히며 엄격한 가르침을 받았던 김차는 총명함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승승장구했다. 그의 집안은 학문과 충절을 중시하는 가풍을 지녔으나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만큼 정치적 암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찬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실세로 군림했지만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김찬은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묵묵히 관직을 수행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현감으로 재직하던 중 지방 행정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마침내 춘천 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그의 첫 부임지는 춘천이었다. 처음에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행정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한양으로 복귀할 기회를 노려야 했다. 김차는 새 부사로 부임하는 길에 일부러 하인들과 떨어져 홀로 고을을 둘러보았다.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관청에 들어가기 전 이곳의 실정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시장을 거닐며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을의 골목골목을 지나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 느끼려 했다. 해가 지고 어느덧 저녁이 되자 허기가 밀려왔다. 그는 우연히 눈에 띈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상인들, 떠돌이들, 고을의 장사치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김차는 주인에게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주막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나으리, 저기 춘월가게 가보시지요. 돈이 좀 들긴 해도 잠자리 하나쯤은 마련해 줄 겁니다. 주막 주인의 조언에 따라 김차는 춘월각을 찾았다. 그곳은 이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여주인이 김찬을 맞았다. 숙박만 알 수 있겠소? 여주인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피식 웃었다. 우리 춘월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으리, 여긴 기생들과 함께해야만 묵을 수 있지요. 김차는 한숨을 쉬었다. 술자리에 어울릴 생각은 없었다. 그러면 혼자 묵을 수 있는 방법은 없소? 여주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가야금 공연을 보시겠습니까? 공연을 본다면 숙박을 허락하죠. 김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다. 그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특히 대금을 다룰 줄 알았다. 어릴 적부터 부친에게서 학문뿐 아니라 악기를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이다. 방으로 안내된 그는 먼저 술 한 잔을 들이켰다. 얼마 후
조용히 방의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하얀 비단 저고리에 옥빛 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엔 가느다란 비녀가 꽂혀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그리움을 머금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고운 선율처럼 유려했다. 고지어 그녀는 조용히 가야금을 앞에 두고 앉았다. 그리고 손가락이 줄 위를 스치자 방 안 가득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김찬은 그녀의 연주에 단숨에 빠져들었다.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소리, 때로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물살처럼 강렬했다. 그는 주모에게 대금을 부탁했다. 그녀가 연주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한 곡 맞춰보아도 되겠소? 그녀는 놀란 듯한 눈빛으로 김찬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찬이 대금을 불기 시작하자 가야금 소리와 어우러져 방 안이 마치 다른 세상이 된 듯했다. 계심은 점점 몰입하며 연주에 힘을 실었고 김찬 또한 대금의 선율을 더욱 깊이 불어넣었다. 둘의 호흡은 완벽했다. 평소 그녀의 연주는 한 시각이면 끝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서너 시간이 지나도록 멈출 줄 몰랐다. 연주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음악과 삶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김찬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요? 정계심이라 합니다. 그녀의 이름을 되새기며 김찬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쩐지 쉽게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방으로 돌아가서도 그녀의 가야금 소리와 춤추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방으로 돌아가 김찬의 대금 소리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김찬은 부사로서 고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백성들의 고충을 듣고 세금 문제를 조정하며 치안을 강화하는 등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유능한 관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중요한 손님들을 접대할 일이 생겼다. 김찬은 손님들을 어디로 모실지 고민하다가 이 고을에서 가장 품격 있는 장소인 춘월각을 떠올렸다. 그날 밤 춘월각의 여주인은 김찬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 묵어갔던 사내가 고을에 부사라니. 그녀는 서둘러 최상의 공연을 준비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뛰어난 기녀인 전계심을 불렀다. 공연이 시작되었고 계심이 들어왔다. 그녀는 연주를 위해 가야금을 들고 있었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김찬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김찬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많은 손님이 있는 자리라 서로 눈길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김찬은 손님을 동반하여 춘월각을 찾기도 했지만 때때로 혼자서 계심을 보러 오기도 했다. 둘은 조심스럽게 가까워졌다. 춘월각에서는 기생과 관료들이 어울리는 일이 흔했지만 김찬이 계심에게 보내는 시선은 분명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다. 관청이 쉬는 날이면 그는 계심을 몰래 불러 외진 강가로 향했다.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김찬은 대금을 불었고 계심은 가야금을 연주했다. 연주가 끝나면 나란히 앉아 이야기했다. 김찬은 한양에서의 삶과 어린 시절을 들려주었고 계심은 자신이 기생의 딸로 태어나 춘월각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어느덧 둘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김찬은 신분의 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단순한 기생으로만 보지 않았다. 계심 또한 처음으로 남자를 믿고 싶어졌다. 그녀에게 김찬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어느 날 김찬에게 급한 전서가 도착했다. 조정에서 그를 갑작스럽게 한양으로 복귀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인연은 있을 줄 알았는데 김찬은 전서를 받아들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가 조정에서 권력 다툼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명령은 단순한 복귀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계심을 불렀다. 내일 떠나게 되었소.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나도 예상치 못했소. 김찬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양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으면 당신을 부르겠소. 계심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미 정실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가슴을 저미게 한 것은 그와 함께할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춘월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찬의 곁에 머물렀다. 그와 함께한 첫날 밤이었다. 계심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남자의 체온, 속삭이는 목소리, 함께한 시간이 마치 꿈처럼 아득했다. 그러나 새벽이 밝아오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아침이 되자 김찬은 계심에게 머리 장식과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선물하며 말했다. 이것을 간직하고 기다려줘.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김찬은 마차를 타고 떠났고 계심은 강가에서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김찬이 떠난 후 계심은 매일 그의 소식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몇 주만 지나면 소식이 올 거라 믿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몸에 이상함을 느꼈다. 자꾸만 속이 울렁거리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계심은 혼란스러웠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김찬에게 이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었다. 그의 약속을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현실이 그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어머니, 저는 한양으로 가야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엔 반대했다. 아가, 내가 한양에 가서 어디에 의지하려고 하느냐? 기생으로 태어난 내가 양반 가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하지만 계심의 뜻이 확고하자 결국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양 명월각에 내 친구가 있다. 그를 찾아가거라. 그곳에 가면 내가 머물 곳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심은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에 도착한 계심은 어머니의 친구가 운영하는 명월각에 몸을 의탁했다. 명월각은 춘월각보다도 더 큰 규모의 기방이었고 높은 벼슬아치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도 가야금과 춤을 공연하는 기녀로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목적은 공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회를 틈타 김찬의 행방을 찾았다. 관청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물었고 김찬의 하인을 찾아가 애타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김 부사님의 아버님께서 정쟁에 휘말려 처형되셨고 김 부사님도 위험을 피해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심은 망연자실했다. 이제 어디에서 김찬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매일 밤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김찬이 준 머리 장식과 가죽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계심의 미모와 재능은 명월각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많은 사내들이 그녀를 탐냈고 그녀에게 술자리를 함께하자고 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위 관료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공연을 요청했다. 기방에서도 유력한 손님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가야금을 들고 그 집을 찾았다. 공연이 끝난 후 그 관료는 계심에게 술을 권했다. 계심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공연만 하는 기녀라 술자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심의 손목을 거칠게 잡으며 웃었다. 너무 도도하군. 나는 내가 내 곁에서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연모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힘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계심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녀의 정절을 지켰다.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관료는 그녀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그날 그 일로 그녀는 몸을 다쳤고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김찬과의 아이를 잃었다. 그녀는 포도청에 이 일을 고발했지만 사건은 쉽게 무마되었다. 그 관료는 권력을 가진 자였고 기생 하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비웃으며 말했다. 기생이 무슨 정절을 따진단 말이냐. 술자리를 피하는 내 태도가 더 거슬렸을 뿐이다. 계심은 절망했다. 그녀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를 잃은 상실감과 자신의 무력함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이제 김찬을 다시 만나도 그에게 전할 아이는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심은 명월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찬이 준 머리장식과 신발을 가방에 넣었다. 그것만이 그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한양을 떠나는 그녀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붐비는 거리, 화려한 명월각, 그리고 그녀가 찾지 못한 김찬. 모든 것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듯했다. 그렇게 계심은 다시 춘천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귀향이 다시 평온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계심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깊은 밤이 되면 문득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는 사라진 아이를 떠올렸다. 눈을 감으면 김찬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곧 지워지고 다시 그녀를 짓누르는 어둠만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홀로 강가로 나갔다. 그녀는 김찬이 떠날 때 남겨준 머리장식과 가죽신을 소중히 내려놓았다. 손가락으로 가죽 신발을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김찬을 떠올렸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찬란했던 사랑도 가슴 아픈 이별도 상처투성이의 삶도 계심은 조용히 강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쌀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부사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몸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시간이 흐른 후 김찬은 조정에 다시 복권되었고 김찬 또한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하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부사님을 찾아 계심 아가씨가 한양까지 왔었지요. 그녀는 명월각에서 기녀 생활을 하며 부사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국 아이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김찬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자신을 찾아왔었다고. 혼자서, 그것도 아이를 품고서. 그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왜 이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더욱이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자는 결국 다른 죄로 처형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녀의 원수를 갚아줄 수도 없구나. 김찬은 급히 춘천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계심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김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무 늦었다오. 그 아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오. 김찬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계심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건을 꺼내 김찬에게 건넸다. 김찬이 떠나기 전 계심에게 줬던 머리장식과 신발이었다. 그는 그것을 부여잡고 강가로 달려갔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섰던 강가, 그리고 그녀가 떠나간 자리. 그곳에서 그는 밤새 통곡했다. 계심아, 내가 이렇게 갈 줄 몰랐다. 김찬은 계심을 위해 강가의 양지 바른 곳에 그녀의 머리장식과 신발을 묻고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세월이 흘러 그곳에 부임한 다른 춘천 부사가 정절을 지킨 여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강가에 무덤이 있던 장소에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변을 정비하면서 비석을 공원으로 옮겼다. 오늘날 그곳은 봉이산 후면자락 소양정 앞 소양강을 바라보이는 곳에 작은 비석 하나가 조용히 서 있다. 기생 전계심은 이렇게 자신을 세상 한켠에 드러내고 있다.